어제 댓글에 재미난 게 있어요. 김용옥 선생한테 내가 너무 깝쳤다. 아무리 봐도 김용옥 선생은 서양 철학을 최근에 공부한 게 틀림없다. 그랬거든. 그랬다가 어제 라이브에서 내가 너무 깝쳤다. 형광등처럼 동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했다. 공부한 것 같다. 이랬거든요. 셀프 디스 하면서 급겸손 모드 되면서. 근데 증언이 나왔습니다. 댓글에 증언 출연 장문에 김용옥 선생 모든 강의를 노트 필기하면서 다 들은 분, 그리고 제 모든 강의를 마찬가지로 다 들은 분, 한 번도 댓글을 안 쓴 분, 지금까지 한 번도 댓글을 안 쓴 분, 채팅에도 참여 안 하신 분, 이분이 증언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자존감 이빠에 올라갑니다. 이분이 다 들었는데 증언을 해주시면서 2000년에 김용옥 선생이 강의하실 때 칸트 이 새끼는 아무리 봐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라는 녹취 파일을 제시하셔서 처음에 최인호 선생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맞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알아낸 자의 언어 특성이 있어요. 어쭙지 않고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뻐 죽겠다라는 그 생동감의 이 냄새와 향기가, 냄새나 향기나 하여간 그게 있어. 바로 방금 깨달았을 때의 그 말의 생생함이 있거든요. 깨달은 지 오래된 것을 말할 때의 사람의 목소리와 어조하고 최근에 깨달았을 때가 달라. 말로 할 때는. 김용옥 선생한테 제가 그런 짐작을 한 이유는 칸트 해결을 최근에 깨달은 게 틀림없다는 느낌이었거든. 최근에 깨달은 자의 언어에 냄새가 난다. 그 짐작으로 제가 뭐 김용옥 선생 스토커도 아닌데 그거 열심히 다 받겠습니까? 칸트 해겔 얘기를 강의 중에 말하는 걸 보니 최근에 깨달은 자의 언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마르크스 해겔은 정말 최근에 공부했구나, 그거에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식상함과 신선함의 차이죠. 캬나느냐 언어 도우미 잡벅 따라쟁이 간타르님. 그 해겔 마르크스를 그렇게 본다는 것은 그래서 김용옥 선생이 이쁜 거죠. 그렇게 동양학 꼰대로 굳어버릴 수도 있는데 이 동양학을 근거로 해서 마르크스도 그렇게 최근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몇 년 전에 해겔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게 기특하다라고 말을, 제가 그런 형용사를 쓰면 안 되고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존경심이 든다는 거죠. 최근에 공부한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그런 대단한 동양학과 동양철학의 어마어마한 인도 철학, 불교 철학까지 쫙 공부를 하고 서양 기독교 철학까지 쫙 공부를 하면서 그런 대가인데도 여전히 공부를 계속하고 계시고 해겔 마르크스라는 사람을 선입견으로 제껴놓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학문적으로 완전히 무르익으신 다음에도 그거를 공부하셨다는 거, 그게 학생으로서 정말 훌륭한 자세고 오히려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저는 마르크스를 좀 아는 사람으로서 옛날부터 마르크스 얘기하던 사람보다 이게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죠. 옛날부터 막스 얘기하던 사람들보다, 공부하던 사람들보다
도올의 그 파악이 더 놀랍고 훌륭하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자뻑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깨달은 걸 도올이 저 짧은 시간에 깨달았지? 구태의연하게 마르크스를 얘기하던 사람들의 내가 환멸을 느끼면서 느꼈던 걸 어떻게 똑같이 느끼지? 라고 경탄하게 되었다는 거죠. 놀라웠어요. 제가 하던 말을 어떻게 도올 선생이 하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도올 이야기하는 그 동영상 시리즈가 이제 우연찮게 시작된 거죠. 이 도올 선생이 나한테 빙의했다고 생각하고 강의를 하면 되게 편해. 이게 도올 선생을 완전히 저쪽에 쫙 밀어버리고 스타일이나 어떤 그 느낌 같은 것을 쫙 밀어버리고 그냥 말을 하면은 이게 정연하게 말을 해야 한다라는 그 최인호의 어떤 그 깔끔한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웬만큼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이 정연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편하게 풍부하게 이 강의가 안 돼. 근데 이게 약간만 이 김용옥 선생이 나한테 약간 32%만 빙의가 되면은 그냥 그냥 이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면 되는구나 라는 편안함. 편안함에 이 글을 쓸 때처럼 이 단어의 선택이랄까, 이 잡소리와 쩝쩝거리는 소리를 배제하고 깔끔하게 한다라는 이 강박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 머릿속의 생각이 더 자유롭게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영혼적 그 어떤 배경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강의가 잘 안 되면 내가 도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막 되는 거야.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가는 거야. 저 밑에 이 석유 발굴하듯이 그냥 밑에 있는 것도 막 팍팍 긁어져 나오는 거지. 막 얘기하면 되니까 그냥. 그래도 크게 삑사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꼭 도를 호출한다. 최인호가 원래 방송할 때 받아 써도 될 정도로 문장이 깔끔하잖아요. 주어와 수로의 호응이라든가.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야. 도올은 그냥 천이무봉으로 그냥 기운 자국이 없이 그냥 누더기인데 누더기 아닌 그런 화법이 장점이 있는 거야.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술 취한 것처럼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 잘 나오는 거잖아. 우리 유 박사도 들어와 계시지만 도올이 경제학에 관심을 안 두길 정말 잘했다. 우리 유 박사도 경제학 하셨고 저도 경제학 공부 많이 했지만 이 경제학에 관심을 기울이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시간은 억수로 투자하는데 뭐 별로 사람들한테 할 말이 별로 없어. 밑바닥이 탄탄해지긴 하는데 별로 사람들한테 떠들어줄 말이 없어. 얘기할 말이 없어. 가성비가 더럽게 안 좋은 거야. 시간은 엄청 잡아먹고 졸라 어렵고 삑살이 나면 안 되고 이거는. 근데 뭐 인문학은 삑살이 나면 나중에 다시 또 둘러치기로 깜프라치 하면 되거든. 경제학은 그게 안 되니까. 도올 선생은 경제학 공부 별로 안 하고 그렇게 쭉쭉쭉 하신 게 good for him. 그분에게 잘한 거였다. 뭐 약간 살짝 도올 선생 디스도 하면서 대신에 그 시간에 불교, 인도, 동양 철학 쫙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런 거죠. 하여간 사랑스러운 인물이야. 제대로 된 철학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본성,
인간 본질에 관한 통찰에서 모든 학문의 철학의 차이는 여기서 시작되었는데 이 마르크스가 포이어바흐에 관한 태제들이라는 메모에서 제11태제에서 뻘소리를 하나 했어요. 제일 유명하긴 한데 세계를 해석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verändern, change, 그것을 즉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단 요 얘기 좀 하고, 이게 막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마르크스 철학의 태제다 해가지고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이거를 달달달 외워요. 자기 삶의 신조로 삼아. 근데 내가 40 몇 살쯤 되니까 개뽕이다가 되더라고. 내가 이렇게 번역했는데도 40 몇 살 되니까 개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역시 청년 마르크스가 뭘 몰랐네 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주변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가 하는 것은 영원히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고,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해석과 변화시키는 것이 이론과 실천처럼 무슨 분리되는 것이냐 말한 것이야말로 마르크스의 철학적 인식의 천박함과 얕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내가 40 몇 살 때부터 막 얘기하고 다녔거든. 그랬는데 이 나이까지 내가 그러고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신문 인터뷰에서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 테리 이글턴일 거야 아마. 테리 이글턴인가 아니면 홉스봄인가.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철학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마르크스는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철학은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고 어마어마한 유명한 철학자가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니까 내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려니 만무하고요. 뭘 좀 아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러면 마르크스의 공적을 마르크스의 입으로 말한 건 별로 안 맞고, 마르크스에 관하여 최인호는 태제를 만들기를, 막스 이전에 모든 철학자들은 인간을 위대하고 숭고하고 아름다운 본성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막스는 인간을 한참 등급 하향 조정하여 한낱 물질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 의식을 규정당하는 한낱된 존재 라고 갈파했다. 이것이 막스 철학의 위대한 점이다. 그리고 막스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의 발전은 인간을 덜 위대하게 해석하는 과정이다. 항상 앞선 데의 철학자보다 한 단계씩 낮추는 거야. 인간 별거 아닌 애로 철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계속 이전 철학자에 비해서 한 단계 더 낮게 별거 아닌 애로 해석하는 철학사의 발전 과정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니체가 말한 거는 이렇게 계급의식에 사로잡힌 병신 같은 노예 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 규정을 초월해서 창공으로 치솟 살아. 깡닭으로 살아라. 김용옥 선생 말로 따르면, 제 말대로 하면 쪼대로 살아라 라고, 초인이 되어라 라고 니체가 말한 것이다. 이 과정이
김영옥, 마르크스, 최인호, 프로이트 이 네 사람 사이에 이렇게 오고 가는 어떤 생각과 말의 흐름이에요. 유 박사님. 마르크스 이후에 그러니까 다윈을 생각하면 되죠. 다윈 이전과 다윈 이후랑 똑같은 거야. 다윈은 흔히 하는 말로 인간이 원숭이와 같은 존재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해서 인간 별거 아니네. 인간의 섹스, 인간의 먹는 거, 인간의 욕구, 인간의 생김새 이게 원숭이하고 거의 똑같다.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을 원래 주어진 별도의 아름답고 숭고한 스페셜한 존재로 보던 다윈 이전의 모든 사고를 뒤통수를 후려 깔겨버리면서 인간의 등급을 낮췄잖아. 그게 과학의 발전이고 학문의 발전이고 철학의 발전이다 이거지. 그 이후에 뇌과학이니 이 정신분석학이니 인류학이니 이후에 20세기, 21세기의 학문을 다 보면 진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인간 별거 아닌 애거든. 지금 컴퓨터로 카피도 되는 수준이다. 그런 얘기까지 온 게 다 뭐냐? 인간 별거 아니다로 모든 학문의 지향점이 수렴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시기에 시대의 철학자들은 바로 앞대의 철학자들에 비해서 인간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는 철학을 개진한 진실에 눈을 조금씩 뜬 과정이었다. 이 얘기를 어느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얘기를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 이건 내가 책 보고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를 도홀이 똑같이 하는 걸 보고 내가 사실 뒤로 나자빠질 뻔했어요. 단어 표현은 살짝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나보다 더 심하게 말했지. 조까라 그래 그러면서 조까 이러면서 도홀이 일가를 하는 걸 보고 내가 그 이심전심의 싱크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이거는 무슨 인터카타르시스라고 해야 되나? 그게 확 생겨버려서 한 거죠. 유 박사하고 저하고 짰냐고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재명 도지사가 방송에 난입한 거 맞는데 이재명 시장이 방송에 난입한 거 맞는데 다 짰다고 사람들이 그러고 말이야. 항상 오해를 많이 받아. 이게 제가 최인호가 최인호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철학자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입니다. 마르크스 10년 번역한 게 헛되지 않았다. 저 문장 하나를 내가 저 문구 하나를 저 패시지 하나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 10년 번역한 게 헛된 게 아니었다. 마르크스 제가 번역할 때 옆에서 석사 논문 열심히 쓰던 사람이 저기 유 박사예요. 유 박사는 저런 오바를 절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자규적인 뭐 어떤 그런 게 없는 정말 분인데, 제가 열심히 4권 번역할 땐가 우리 같이 살았을 때가 3권, 4권 번역할 땐가 우리 유 박사가 같은 방에서 한 이불 덮고 잤어요. 저 유 박사는 아무도 모를 때 신자유주의가 뭔지도 모를 때 신자유주의가 생겨날 때 태처 그때부터 신자유주의만 30년 연구하신 분이세요. 내가 증인이지. 아무도 신자유주의를 모를 때 신자유주의를 연구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 20대 후반에 신자유주의 공부를 막 하더라고. 내가 그때 알았나 신자유주의가 뭔지. 옆에 유 박사가 옆 책상에서 공부하는 걸 보고 주워들었죠. 그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요. 신자유주의 초반에 초장에 연구를 하신 거예요. 연구 잘 잡았지. 그래서 기쁘게 오늘 방송이 되고 있네요.
하여간 기분이 좋습니다. 키케로도 하고 다시 한번 정돈하고. 인간 별거 아니다. 그래서 인간을 개미처럼 관찰하기 시작한 게 게임 이론이에요. 거꾸로 보면 인간을 진짜 단순한 함수에 의해서 행동하는 개체들로 동력학으로 인간과 사회를 과학으로 우리가 그 진짜 로버트 간단한 회로만 집어넣은 조그만 로버트 움직임을 관찰하듯이 개미 관찰하듯이 인간을 관찰해서 정말 인간을 별거 아닌 걸로 인간 행동이 고상한 어떤 이념적인 그런 이유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빼박 이 단순한 법칙에 의해서 그것들이 부딪히고 서로 엮이면서 복잡해 보이는 전개가 되는구나. 이 사고가 투영된 게 게임 이론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고 나중에 유 박사님이 쌈박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우리 지난번 술 마실 때 이 얘기하면서 술 마셨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정원 대담을 통해서 인간 이 게임 이론이라는 게 뭐겠어요? 인간 별거 아니다 이게. 인간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이런 이론 죄수의 딜레마 이런 생각을 못 해.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해. 인간 행동을. 빤하다 이거야. 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에 묘사하는 소리에 안 속으면서 과학이 시작되는 거라.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착각하면서 묘사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과학이 아니 기초만 해주셔도 돼요. 게임 이론은 뭐 수학 공식 하면서 게임 이론 설명할 것도 아니고 저 겸손함을 보십시오. 본인의 설명이면 충분한데 그럼 뭐 최정규 교수랑 같이 하면 되지. 수학 동원하면서 하면은 최정규 교수를 정원 대담에 불러들이면 채팅 참여 인원이 500명이었다가 갑자기 5명으로 확 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착상을 한 것 자체가 인간을 별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뿐이야. 별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예 맞습니다. 프로이트건 다윈이건 마르크스건 공통점이 뭐야? 인간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19세기에. 안 그래요? 이 인간의 본질, 인간학의 문제잖아. 프로이트나 다윈이나 마르크스나 인간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공통으로 하신 분이에요. 무의식, 잠재의식에 지배를 받는 요상야릇한 잡스러운 괴딱 같은 생각에 의식에 지배받는 인간, 프로이트. 원숭이 같은 유인원에서 단세포 생물에서 쭉 진화해온 인간일 뿐이다. 계급적 물질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의식을 규정당하는 인간일 뿐이다. 똑같잖아, 셋 다. 다 디그레이드 시켰다고. 인간의 의식, 인간에 대한 자기 의식을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의 파악을 다 한 단계 확 낮춘 세 사람이 19세기에 거의 동시에 프로이트는 좀 뒤지만 다윈과 마르크스는 거의 동시에 출연한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다윈주의자이기도 한 거죠. 마르크스의 저작에서 다윈을 엄청나게 상찬하고 다윈을 엄청나게 인용하고 그러죠. 다윈이라고 말하면 참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해야지 예의를 갖추는 거죠. 마르크스 책 안에 항상
다윈이라는 단어로 단독으로 안 나와요. 다윈 앤 월리스라고 A and B라고 말합니다. 마르크스가. 그게 제대로 된 예우죠. 다윈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적분에 대해서 뉴턴과 라이프니츠를 둘 다 인정해야 되듯이 진화론에 관련해서는 다윈과 월리스를 똑같이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이거 정원 무시기에서 한번 했었죠.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족같은 소리로 생각하는 게 다시 뭐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해. 인간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도덕과 의무, 공동체주의도 싫어요. 이런 걸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인간 본성이 맞다. 이건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해. 다 사기고 거짓말이고 위선이다 얘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안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증여라는 거를 더 깊이 파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목적이 밑에 도사리고 있는가. 나중에 인류학의 발전 과정에서 다 증명된 거거든. 근데 한참 몇백 년 전에 구닥다리 인류학적 결과물을 갖고 공동체적으로 서로 아름답게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인간 본성 이따위 소리를 하는. 그래서 우리 착하게 살고 어떤 놈이 너무 많이 가지면 도로 뺏어가지고 나눠서 아름답게 살고 이런 개똥 공산주의 사회주의 얘기 나오면 최인호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고 빽 돌아가지고 욕을 막 바가지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인간을 별거 아닌 걸로 파악하는 학문이야말로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는 학문이고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도모하는 학문이고 양심적인 학문이고 진리에 더 가까운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간 막 인간을 막 처음부터 무지하게 천사처럼 전제하고 펼치는 모든 사회과학 이론은 개똥이에요. 개똥.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인간이고 환경이란 것 자체가 변화하고 불가해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흠결 있고 위험한 그런 것인데 거기에 적응해 온 과정이 인간의 본성의 현성의 일 텐데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나? 인간이 완전하면 파괴되는데 인간이 완전하고 숭고하면 진화할 수 없었는데 멸종했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억 인구 개체로 늘어왔다는 것 자체가 개똥 같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환경과의 관계, 해당 시기와 해당 장소에서의 환경과의 관계에서는 개똥이 아니고 황금이었고 형이상학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을 세워놓고 해석하면은 다 개똥처럼 살아왔다는 거지 인간이. 그래야 진화할 수 있었으니까 악랄하게 살아왔다는 거지. 환경에 맞추는 것이 선이었기 때문에 가혹한 환경 하에서 그 가혹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를 적응시키는 과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냐 이거야. 환경이 imperfect한데 불완전한데 beautiful한 게 아닌데 환경이라는 게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위협 그 자체인데 거기에 오직 최고선은 멸종 안 당하고 생존하는 건데 그 생존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본질이 인간의 기본 스타일이 어떻게 형성되었겠냐고요. 알콩달콩
오손도손이었겠냐고. 알콩달콩 오손도손 안 하면 죽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서로 죽고 죽이고 찢고 해야만 살아남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인간이지. 뭘 처음부터 알콩달콩 오손도손하게 살도록 태어났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개만 봐도 그렇고, 개만 매일 내가 봐도 딱 보이던데 그게. 동물로 보는 거죠.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로. 개발하니. 철학은 사후세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죠, 뭐. 장래 문화를 가진 하이델베르크인. 죽음 위에 꽃을 뿌리며 눈물 흘렸을. 개체수 감소는 나의 위험이고 이것은 슬픔이다. 눈물은 나의 것인가, 내 것인가, 네 것인가. 개발하님 너무 멋점. 우리 라이브 수준이 너무 공유하는 라이브 수준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인간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 맞나 봐. 인간은 숭고하고 아름다운 거 맞나 봐. 이 인터 카타르시스가 지금 막 공유되고 있어. 하이델베르크인 그게 뭐죠? 그 유인원 종류 중에 장례 문화가 있었다. 옛날 그것도. 철학과 인류학과 막 고고학과 좋네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위험한 사상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인간을 아름답다고 하는 사상일수록 위험해. 인간을 아름답다고 하는 사상일수록 위험했어. 그 하나님이 빚어낸 존재로 설정해 놓는 거라든가, 인간을 우리 사회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만나자마자 가족처럼 지내보자라는 사장치고, 가족처럼 지내자는 사장치고, 이런 사장이 있어. 이거지 뭐. 그렇잖아. 족같이 행동하잖아요. 인류 최초로 돈을 중심 키워드로 삼아 인간 본질을 논한 철학자가 마르크스지만 그만큼 인간을 사랑한 철학자도 없었어요. 인간 본성과 노동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이 철학을 개진한 철학자도 없잖아. 신성한 인간을 얘기할 때 돈 따위를 끼워 넣냐 라고 하겠지만, 누군가는 돈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는 철학자임을 증명한 거지, 제가 보기에.